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첫날부터 힘이 없으시죠? 여러분하고 1년간 민법을 하게 될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호구조사부터 잠시 하겠습니다. 예. 공부 조금 회의라도 해보신 분 없으세요? 다 초짜세요? 그렇군요. 예. 강의하다 보면 거짓말인지 드러납니다. 예. 표정을 보면 아 저분은 조금 하신 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뽀록 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 네, 그렇죠. 네, 벌써. 자, 처음 하시는 분이든 조금 해보신 분이든 완전히 백지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과목이 2개가 있고 2차 과목이 3개가 있죠. 그다음에 1차 과목을 합격을 해야 2차 과목도 합격이 됩니다. 아무리 2차 과목이 합격점을 넘겼다 하더라도 1차 과목을 합격하지 못하면 2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부하시다 보면 앞으로 한 6달 이상은 1차 과목, 그 중에서도 민법에 전력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하지 말라 그래도. 이유는 하다 보면 절절히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한 6달 정도, 11, 12, 1, 2, 한 3, 4월 달까지 다른 과목들은 아마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수업만 빠지지 마세요. 다른 과목들은 수업만 들으시고 민법은 수업을 듣고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민법은 다른 과목은 수업만 들으면 돼요. 민법은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복습을 하실 때 오전에 이렇게 강의하는 걸 촬영을 해서 학원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그 강의를 열어주시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걸로 복습하시는 거예요. 읽지 마세요. 안 읽혀요. 에이 그래도 한글로 돼 있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안 말려요. 머리 깨집니다. 괜히 읽다가는 그나마 입문서는 판례 같은 게 전부 빠져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 근데 나중에 기본서를 보게 되면 무슨 러시아 말로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업을 들으면 사람이 문제를 풀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들락거리면서 문제집 기출 같은 거 다운받아갖고 문제 푸는 분들 계세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미치겠습니다, 저. 기지도 못하는 분이 뛰어보겠다고.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은 이제 문제 푸셔도 돼요 할 때까지는 웬만하면 책도 읽지 마시고 문제도 풀지 마세요. 그럼 책을 뭐하러 줬냐, 이 자식아. 수업할 때 그냥 눈으로 확인 차원에서 드린 거니까 제가 체크해드리고 할 테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읽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다른 과목은 수업만, 민법은 복습까지. 그래서 요거를 한 번 이상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반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반복을 하는 이유는 기억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본인이 중고등학교 시절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치기도 가능하고 한 번 외우면 며칠씩 하는 그런 왕성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력이 없죠. 돌아서면 까먹죠. 요새는 돌아서기 전에도 까먹죠. 심지어 다음 주에 제 얼굴도 까먹어요. 민법을 누가 했지? 예, 이렇게. 야, 이 기억력이란 건 반복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수업을 들으실 때는 듣는 데 집중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제도 이제 다른 학원 강의 시작했는데 제가 강의할 때 책 찾는 분들이 계세요. 저놈이 어디 강의하나? 저놈이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말하나? 다르게 말하나? 이 책에 찾는 분들이 계세요. 뒤적뒤적 하면서. 못 찾아요. 제가 어디 강의하는지. 예? 제발. 듣는 데 집중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때
100%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한 20, 30%, 두 번째 들을 때는 조금 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점점 이렇게 반복되면서 넓혀가야지 한 번에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 해서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주 독특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되 다 이해가 못한다 하더라도 전화 좀 꺼주세요. 다 들려요? 전화 좀 꺼주세요. 100%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 집중하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반복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판서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판서 하려고 학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판서 한번 시작하면요. 이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기요. 죄송하지만 네, 다 들려요? 네. 판서를 하다 보면 이거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판서를. 그래서 공부가 아니라 판서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민법은 판서를 좀 많이 하는데 이 판서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 들리는 게 들리질 않아요. 그럼 이해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판서에 너무 신경 안 쓰셔요. 판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몇 가지 일단 여러분들에게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석하시면 안 되고요.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출문제를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풀었다 하면 한 20점 정도 나올 겁니다. 한 번호만 쭉 찍으면 20점 나옵니다. 한 번호. 1번만 쫙 찍으면 8개. 2번만 쫙 찍어도 8개. 그래서 1, 2, 3, 4, 5번이 공기 8문제씩 딱 답이 있어요. 그게 총 40문제예요.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번호만 찍어도 20점이죠. 그리고 이정환이 말한 대로 6달 동안 뒤져라 민법을 했다. 몇 점 정도 나올까요? 여러분들 한 6달 죽어라 공부해서 목표 점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법. 몇 점? 40점. 점수 안 오릅니다. 그래서 민법은 변곡점, 한 6달에서 8장들도 변곡점에 도달할 때까지 점수가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공부 좀 한 가닥 했는데 왕년에 공부 한 가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백제라고 생각하시고 점수 쉽게 안 오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6달 이상은 민법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10월 달에 시험장 가서 받는 목표 점수가 65점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하는 점수가. 에이, 그래도 1년을 공부하는데 민법 한 80점은 넘겠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80점 이상은. 70점? 꿈 같은 얘기입니다. 65점이 목표입니다. 에이, 설마. 합격생 민법 평균 점수가 64점에서 65점 사이예요. 합격생들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목표 점수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환상의 점수인지는 공부하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야, 내가 하는 사람은 세 달 만에 붙었다. 뻥입니다. 3년을 3달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전력을 다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점수 안 오르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몇 가지 주의할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1년간 하셔야 될 민법 40점이 나오죠. 40문제가 나오죠. 총 4파트가 있습니다. 민법 총칙 파트가 있고요. 물권 파트가 있습니다. 계약 파트가 있고요. 민사특별법이라고 4파트가 있습니다.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문항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 민법 총칙은 내용은 뒤지기 어려운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보면 딱딱 골라지는 형태의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한 8문제 이상 맞춰주셔야 돼요. 반면에 물권은 총론 4문제, 강론 10문제에서 14문제가 나오는데 총론도, 강론도, 내용도 뒤지기 어렵고 문제도 뒤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죽어라 해서 반타작을 목표로 합니다. 반타작 7개. 계약은 내용도 쉽고 문제도 쉬워요. 이것도 8개에서 9개예요.
민사특별법은 법이 5개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5개의 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서도 계속 써먹어야 되는 법입니다. 합쳐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거 맞춰야 돼요. 근데 나머지 이거는 지금부터 마음 먹으세요. 찍자. 연락에 공부하더라도 저거 3개에서 한 문제 맞습니다. 한 번으로 찍어도 한 문제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3가지는. 강의는 1, 2, 5, 6월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개념만 잡을 거예요. 강의는 하는데 맞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딱 시험에 나오는 정도는 설명을 드릴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특별법에서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목표로 합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좀 괜찮은 파트가 있고 도저히 안 되는 파트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포기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도 보통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2번째. 자, 그럼 민법이 뭐냐? 민법이. 각과 을이라는 사람이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각과 을한테는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권리를 보게 되면 갑은 대금 청구권. 물건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하겠죠. 뭐 이런 건 아시겠죠.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매수인은 A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런 권리가 생겨요. 이렇게 당사자에게 계약 등을 통해서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이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법률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을이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면 괜찮은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 날짜에. 그럼 갑은 쪼겠죠. 근데 을이 끝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소송이 묻겠죠. 다툼이 생겨요. 반대로 을은 대금을 줬는데도 갑이 소유권을 안 넘겨줘. 그럼 당연히 다툼이 생길 거예요. 이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국가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어디일까요 이게? 법원이죠. 법원. 예를 들어서 을이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갑이 소유권 안 넘겨주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란 걸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국가기관은 갑과 을 사이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뭘 갖고 해결해 줄까요? 사람의 생김새? 성격? 이런 거 갖고 해결해 줄까요? 아니지. 뭐 수단이 필요해.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민법 조문 중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조문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서의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다면 법원은 민법에 있는 매매와 관련된 조문들을 찾아가지고 그 조문에 따라서 각과 을사의 분쟁을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민법 조문을 법원이 해석을 하게 돼. 해석. 의미가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냥 가장 간단한 조문 하나 볼까요? 135페이지. 아니 133페이지. 예, 133페이지. 이따가 볼 건데 133페이지에 보면 밑에 박스가 있고 107조라고 돼 있죠.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항, 동그라미 2가 이제 2항인데요. 2항에 보면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태양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건지 의미가 확 다가오는 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팍 되는 분. 없지요? 그쵸? 그러니까 이 조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석. 그래서 분쟁을 해결해 주게 돼요. 결론을 내리게 될 거예요.
이 법원이 조문을 해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판례라고 합니다. 그것도 대법원에서 한 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와요. 이 판례가. 법원이 해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 이걸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데 올해 40문제 중에서도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놓고 가로 열고 다툼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가 34문제가 나. 결국 우리는 조문과 그 조문을 법원이 해석해 놓은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로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유는 좀 전에 조문 확인했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이 조문을 해석하려면 첫째, 그 조문, 법에서 쓰고 있는 법률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영어로 따지면 영어 단어, 이거 익숙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 진위가 뭐냐 말이죠. 진위가 뭐예요? 좀 전에 봤던 거 진위 아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위가 뭐야? 잘 안 와닿죠?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말 잘 안 쓰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선의 제3자는 뭐냐? 선의는 뭐냐? 비진위 표시는 뭐냐? 잘 몰라요. 그런 용어들을 법에서는 습관적으로 써요. 자기들이 용어를 만들어 놓고 익숙해져야 돼요.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조문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영어 문장을 해석하려면 영어 단어를 알고 문장 구조를 알아야 해석이 되듯이 똑같아요. 조문도 법률 용어와 그 조문의 구조를 알아야 해석이 됩니다. 이때 조문의 구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민법 조문 구조는 대부분의 법률 조문 구조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크게 나누면 이제 자잘하게 나누면 세 단계인데 세 단계 중에 하나는 필요가 없고 두 단계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조를 연구해서 조문은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인과 결과의 구조. 이때 이 원인, 요거를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요. 법률 요건이라고. 결과, 법률 효과라고 불러요. 요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때 법률 효과라는 게 뭐냐?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법률 요건은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고 갑이 소유권을 옮겼다. 그러면 을은 뭘 취득하게 돼요? A 토지 소유권을 취득. 즉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변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조문이 되어 있어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이라 했고, 이 권리 변동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게 취득이고요, 변경이 있고요, 소멸이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갑과 을 사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하여 갑이 소유권을 옮겨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동시에 갑은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죠. 하나의 현상이에요. 하나의.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죠. 그걸 싸잡아서 뭐라 한다? 변동. 이렇게 되죠. 그 원인이 뭐다? 계약 같은 게 있고요. 상속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갑이 죽었어. 을이 상속인이야. 그럼 을이 뭘 취득해? 소유권 취득하겠죠.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뭐예요? 상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 요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 같은 게 있고 상속 등 같은 게 있고요. 이 상속 같은 것들은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반면에 이 계약 같은 것들을 학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법률, 행, 위라고 해요. 계약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하는 걸 행위라고 합니다. 그 행위 중에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그걸 뭐라 한다? 법률, 행위.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 중에서 요게 핵심 개념이 됩니다. 요게.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때 을의 소유권, 을이 계약을 할 때 원한 거죠. 그죠?
을이 취득하려고 원했던 거예요. 을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갑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은 행위자가 원한 거예요. 원한 것.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돼요. 반면에 상속은 어때요? 갑이 사망을 했고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상속받았어요. 이때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원한 거예요? 원한 거 아니죠? 을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갑이 돌아가심으로써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이지 을이 원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 즉 법률 요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당사자가 원한 대로 변동이 되는 것과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요게 핵심 개념이 되고요. 요게 대표적인 게 요 놈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행위의 기본적인 게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한다 그랬죠? 그죠? 법률 요건이잖아요. 그 취득하는 권리 중에 대표적인 권리가 물권이에요. 결국 민법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률 행위. 계약 같은. 그런 게 민법이다.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할 게 이런 것들이. 124페이지를 보면 법률행위 총칙의 1절에 법률관계라고 나와 있죠. 법률관계가 뭐였죠? 권리 의무 관계. 그죠? 이거 권리 의무 관계.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법률관계.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 두 번째 줄 결국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그게 법률관계예요. 그렇죠? 딱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 페이지에서는 124페이지에서 눈여겨볼 거는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다. 딱 그거예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보면 더 해로워요. 인간관계 우리 시험에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인간관계가 뭔지 몰라도 민법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관계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 법률관계를 즉 권리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뭐다? 법률 요건이다. 그 법률 요건에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 그래서 두 번째가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사적 자치라고 돼 있죠. 이게 뭘까요? 사적 자치가 나의 법률 관계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기로 마음먹었죠? 누가 하라 그랬어요? 누가? 남편이? 안 도와줘요. 나한테 하라 그랬으니까 전폭적으로 밀어주겠지. 그런 기대는 깨세요. 옆에서 염장만 안 질러도 도움이 주는 건데 염장을 지르죠. 모의고사 봤어? 몇 점 나왔어? 말 못하죠? 야, 내가 해도 그 정도는 되겠다. 팍 그냥 노는. 옆에서 염장만 안 질러도. 뭐 얘기다가 굴러왔지? 학원 같은 거 결정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학원 알아보고 결정했죠? 그게 사적 자치예요. 어떤 물건을 살 건지 말 건지. 이것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노선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 어떤 버스를 탈지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뭘 한다? 사적 자치. 그래서 사적 자치의 결과가 내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그러니까 사적 자치라는 말하고 뭐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법률, 행위.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법률 행위는. 그 다음에 2번. 자,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행위하는 사람, 법률 행위나 하는 사람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원하는 걸 의사라고 합니다. 원하는 걸 뭐라 한다? 의사. 근데 원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 그거 원한다 팔아라. 내가 원하는 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시해야죠. 그건 표시라고 불러요. 합치면 뭐가 돼? 의사, 표시. 결국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게 돼요? 의사, 표시가 있겠지. 그 양가로 이번에.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데, 자, 효과가 뭐였죠? 권리 변동. 그 법률 행위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뭐다? 의사 표시다. 의사 표시를 길게 풀었으면 원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다. 그 의사 표시. 그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하고 구별하자 말이죠.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 행위와 구별해서 준법률 행위 이렇게 불러요. 법률 행위에 준한다, 법률 행위하고 비슷하다 이런 뜻이지 법률 행위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그리면 그 속에 뭐가 반드시 들어있다? 의사 표시가 들어있다. 이게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찐빵하고 안고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고라는 말 쓰면 안 되죠. 토착애국 쓰리들. 안고라는 말을 쓰면. 입에 배서.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의 이런 관계다. 그래서 두 페이지는 그 정도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깁니다. 법률 행위 종류가 나와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합니다. 왜 범죄 행위라는 걸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민법에서 시작했어요. 민법은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민법을 해석해야 된다. 해석을 위해서 용어를 숙지해야 되고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 구조가 2단 구조로 돼 있다. 그걸 각각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라고 한다. 그 중에 법률 요건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니까 이 법률 행위가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법률 행위가 나온 거예요. 자, 법률 행위가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계약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그런 인간의 행위. 그걸 뭐라고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류는 됐고, 세 번째, 좀 전에 법률 행위라는 걸 하게 되면,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된다 그랬죠? 그러면 법률 행위라는 걸 하기만 하면 100%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갖고 와리 매매 계약을 합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습니다.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죠? 그런데 각과 을이 계약을 할 당시에 을이 술을 잔뜩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민법상. 만취한 상태의 계약은 뭐라고요? 무효. 무효라는 게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을이 갑과 계약 당시에 만취한 상태로 계약을 했다면 을이 원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예를 든 거, 갑과 을이 계약할 때 갑과 을 다 멀쩡했어야 된단 말이죠. 술 취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법률행위 요건이고 그 요건 중에 유효 요건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유효 요건. 법률의 요건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이 있는데 성립 요건은 우리는 지금 안 봐도 되고요.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라고. 법률행위, 이런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 계약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고 그로 인하여 을이 원했던 효과가 생기는가? 이게 유효 요건의 문제예요. 이 요건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일반적 유효권이라고. 일반적 유효권은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이에요. 어떤 법률행위든지 요걸 갖춰야 돼요. 이게 일반적 유효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특별 유효권이라고 모든 법률행위에 어떤 특정한 법률의 행위만 필요한 게 있어요. 요거를 특별 유효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효권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일반적 유효권과 특별 유효권. 그 중에 일반적 유효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결론 내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첫째, 법률 행위하는 당사자, 매매 계약을 하는 갑과 을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 당사자는 계약 당시에, 행위 당시에 능력이라는 걸 갖추고 있어요. 능력이 있을 것. 두 번째, 이 법률 행위의 목적. 이 법률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원하는 거. 이게 법률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각과 을에서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을의 목적이 뭐예요? A 토지 소유권. 이게 법률의 목적이 됩니다. 그 목적이 확정이 돼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네 가지. 사회적 타당성은 다른 말로 사회 질서라고 합니다.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확정되어 있지만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적법하지 않거나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더라도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그럼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법률 행위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뭐라 그랬죠? 좀 전에 의사 표시. 이때 의사와 표시로 나눠집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일치.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마트에 진간장을 사러 갔어요. 근데 사갖고 집에 왔더니 국간장이야. 그러면 계산대에 표시를 할 때 계산대에 간장을 올려놓는 것은 이 간장을 사겠다는 표시를 하는 거죠. 올려놓을 때 뭘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간장. 근데 뭘 사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국간장. 집에 왔더니 국간장이야. 그럼 내가 원한 게 있어요 지금 손에? 없죠. 다시 가야 되죠 마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한 걸 그대로 손에 넣으려면 이게 당연히 일치해야 돼. 이거 당연히 상식. 나아가 우리 계약을 하다가 상대한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나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있죠.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거나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면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지. 그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게 사적 자치인데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죠? 그게 없어야 돼요. 내가 계약을 할 때 사기 같은 거, 강박, 협박 같은 게 없어야 돼. 그걸 하자라고 해요.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일반적 유효권이에요. 세 가지가. 나아가 특별 유효권. 갑이 땅을 파는데 자기가 직접 팔지 않고 친구 병한테 부탁을 해요. 서류를 주면서 네가 좀 팔아달라. 그래서 을이 갑수의 땅을 대신 팔아줘. 이걸 대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리. 이 대리 행위는 갑을 위하여 갑수의 땅을 대신 팔아주는 병을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대리 행위는 유효합니다. 자기가 직접 할 때는 필요 없죠. 대리 행위에서만 필요합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중에 2차 과목 중개사법을 공부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토지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됩니다. 허가를 받아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에만 필요한 특별유효권 이렇게 되죠. 어떤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조건이 성취가 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그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 유효권과 특별 유효권이 있는데 아까 우리 민법 총칙이 몇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10문제. 그 10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목적 두세 문제, 의사표시 두세 문제, 대리 두세 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또라이가 들어가서 네 문제를 냈습니다. 요거 무효 취소 가면 나옵니다. 요거 나중에 부관 가면 나옵니다. 우리 여기 보세요. 뒤로 2장 정도 넘어가면 이렇게. 찾으셨어요? 네, 여기요. 여기 우리 시험 10문제 나오는 거예요. 법률의 총칙 파트에서 요걸 보죠. 두 번째가 의사표시죠. 세 번째가 대리, 무효 취소, 부관. 결국 민법 총칙 10문제는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유효요건. 법률행위라는 계약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걸 보게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이걸 보는 거예요. 127페이지. 4절. 법률의 성립과 유효권 밑에 첫 번째 줄 콤마 다음에 성립한 법률행위가 이렇게 돼 있죠. 계약이 성립했다는 건 계약을 체결했다 이 문제예요.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계약이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려면 유효요건을 갖춰야 된다 라고 돼 있죠. 그 유효요건이 밑에 양가로 2번. 세 개가 일반적 유효요건이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사에서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일반적 유효요건이에요. 거기에다가 특별 유효요건이 이게 더 필요하단 말이죠. 이것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자, 이 중에서 유효권을 보되 이 중에서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고 지금 해놨죠. 그죠?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능력이 있을 것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 민법 공부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는 둬야 돼요. 한 장을 넘기면 128페이지 능력 3가지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목적을 보기 전에 능력 3가지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 능력은 몰라도 됩니다, 지금. 이건 나중에, 소유권, 물권 가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나오고, 그 소유권에 가면 공동소유라는 게 나와요. 그 공동소유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2가지를 봅니다.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계약이 유효하려면 각과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려면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인 각과 을은 3가지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권리 능력은 쉽게 말하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권리 능력자예요. 이거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2가지가 문제인데 요거 정신적 판단력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정신적 판단력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좀 전에 예를 들었었죠. 만취한 사람. 판단력이 없단 말이죠. 대표적인 의사무능력자예요. 만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약을 했다.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의사무능력자의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빡빡하면 무효.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유효한 법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합니다. 행위 능력은 앞에 법률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법률 행위 능력. 법률 행위 능력. 그런데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 외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미성년자만.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단독으로 계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도움 받아야 되죠? 부모. 뭐라고 부른다?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줘야 돼요. 만약에 단독으로 했다, 부모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취소. 그래서 의사무능력자의 계약은 무효,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능력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8페이지에 뭐 박스 안에 있는데 잔뜩 다 필요 없습니다. 2번 의사능력 동그라미 1 사례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 옆에 술에 몹시 취한 자. 이 사람이 의사능력자예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 그 법률에는 무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무효. 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무효. 반면에 3번 행위능력이 있죠. 밑에 동그라미로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위에 가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만 딱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제5절 목적. 구체적으로 목적이 갖춰야 될 유효요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목차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한 장을 넘기면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가 나와 있죠. 법률행위.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이렇게 됩니다. 확정성. 네 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거 이제 간단히 보면 돼요. 하나씩. 목적. 원하는 것.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의사라고도 하죠. 원하는 것. 즉 권리 변동. 내가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 그게 법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되겠죠. 효과. 그 목적이 첫째,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각과 을 사이에 땡땡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다. 이때 을의 목적이 뭐예요? 저 아파트 제 몇 동, 제 몇 호의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죠? 그죠? 그때 그 제 몇 동, 제 몇 호 정해야 되죠? 정합니다. 그런데 제 몇 동, 제 몇 호라고 동호수를 확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고요. 계약할 때는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추첨. 그러면 각과 을 사이의 분양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할 때 제 몇 동, 제 몇 호를 지정했다면 이때는 확정되었죠.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계약 당시 제 몇 동, 몇 호를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정한다 라고 했다면 계약할 때는 확정하지 않았지요.
확정하진 않았고 나중에 확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죠? 왜? 확정할 수 있는 뭘 만들어 놨어요? 기준. 확정할 수 있는 뭘 미리 정해놨다고? 기준. 그런데 확정성이란 게 뭐냐? 요 위에 것만 확정성을 갖췄다고 말할 것이냐, 밑에 것까지 확정성을, 즉 요것만 유효냐, 이것까지 유효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자, 위에 건 유효겠죠. 밑에 거는 이것도 유효예요. 그럼 밑에 건 이렇게 말하겠죠. 행위 당시 확정되었지는 않지만 확정할 수 있다면 유효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확정성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확정할 수도 없다면 무효,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지문에 나와요. 기출지문에. 뭐라고 나올까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다. 이렇게 나와요. OX. 다시 한번. 법률행위의 목적이 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효다. X죠?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확정할 수 있다면 유효니까 지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확정성이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네모 1번. 양가로 1.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확정되어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게 확정성의 뜻이다. 됐죠? 이건 딱 어렵지 않아요. 딱 그것만 기억하죠. 확정성. 두 번째가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의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불능이라고 합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가능 불가능 여부를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가능 불가능 여부를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언제 기준. 과거냐, 현재 계약 당시냐, 미래냐. 이 기준 시기의 문제가 하나 남아요. 이유는 우리 가끔 신문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 지구 말고 달이나 화성에다가 인간 거주지를 건설하라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아예 장차 먼 미래에 화성에 건설할 인간 주거지역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계약을 한 거예요. 미리. 만약에 그걸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한번 생각해요. 장차 언젠지 모르지만 화성에 건설할 인간 주거지역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계약을 했다. 현재는 불가능하죠. 근데 언젠지 모르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그 가능 여부를 장래, 미래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가능 부분.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계약 당시입니다. 계약 당시 가능해야 돼요. 과거 필요 없습니다. 미래 필요 없습니다. 계약 당시 가능. 그럼 뒤집어서 계약 당시 불가능. 그럼 무효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 불가능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불능의 유형이라는 게 두 개가 나와요. 하나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있고요. 또 하나가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말 그대로 행위 당시 불능이에요. 행위 당시. 근데 후발적은
행위 당시에는 가능 불가능. 후발이라고 돼 있죠. 예? 행위 당시에는 가능해요. 근데 그 후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럼 이것만 보고 원시적 불능은 행위 당시 불가능하니까 유효 무효. 예? 유효 무효. 제가 뭐 어려운 말 했어요? 아니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불가능하다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원시적 불능이 언제 불가능한 거예요? 행위 당시. 그럼 이 계약은 유효 무효. 그럼 밑에 거는 후발적은 행위 당시에는 가능해. 그 후에 불가능해졌어. 이건 유효 무효. 유효.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던 주택을 매매했다 그래요. 계약한 날이 1월 10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지진 등으로 멸실이 된 상태. 1월 9일 날 주택이 이미 멸실됐음에도 불구하고 갑과는 그 사실을 모르고 10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계약을 할 당시 주택이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럼 저 주택 매매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돼요. 반면에 계약 당시 멀쩡히 있었는데 1월 15일쯤 주택이 멸실됐어요. 계약 당시에 주택이 있었죠? 넘겨줄 수 있었지? 그런데 그 후에 멸실이 돼서 계약 후에 불가능해졌어요. 이런 거 뭐라 한다? 후발적 불능. 자, 이때 갑과 을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말이죠. 유효다 말이죠. 지금 여러분 유효라고 대답하셨어요? 기출지문에 이런 지문이 있어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기출문제예요. OX.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진 계약 자체는 유효라 그랬죠. 그죠? 계약이 유효하다는 건 둘 다 권리가 생긴다는 건데 그 중에 주택이 멸실됐죠. 넘겨줄 수가 없지요. 갑의 의무는 소멸해요. 이게 남아. 대금 지급 의무. 대금 지급 의무는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우리 돈이 있어.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주택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 계약이 일단 유효한 경우 갑과 을은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자, 의무를 보자. 갑은 주택 소유권 이전 의무, 을은 대금 지급 의무. 그런데 그 주택이 후에 멸실이 됨으로써 갑의 주택 이전 의무는 소멸했다. 소멸했죠. 근데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남아있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갑과 을의 의무 두 개 중에서 갑의 의무는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했지만 을의 의무는 불능이 아니니까 여전히 남아있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을에 남아있는 의무를 어떻게 소멸시킬까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걸 계약법에 가면 두 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계약법 가서 할 거예요. 앞으로 계약법 가가지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그냥 후발적 불능이라는 게 머리에 팍 떠올라야 돼요. 후발적 불능. 정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불가능한 경우만 무효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고 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그 후에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두 번째, 어느 정도 불능이어야 무효가 되는가? 즉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 어느 정도 불가능해야 무효가 되는가?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00% 불가능이 있어요. 갑과 을이 갑이 내년에 화성에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자, 오늘 계약을 할 때 내년에 화성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가능 불가능? 예? 경기도 화성 말고 달로 바꿀까? 갑과 을이 올해 2020년 11월 달에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면서 분양 날짜를 못 박았어. 2021년 11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에? 100%. 아, 달에 가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내년 1년 동안 화성에다가 뭘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을 해줘. 조금 더 확실하게.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이미 죽은 갑의 동생을 을이 살려주기로 계약을 했어. 이미 무덤에 묻혀 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100% 불가능. 이거 물리적 절대적 불능이라 합니다. 이건 당연히 무효겠죠. 문제가 사회통념은 상식을 말합니다. 갑이 한강에 반지를 빠뜨렸어요. 한강 잠수하시는 다이버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반지를 찾아주면 100만 원을 주기로. 자, 반지 찾아주는 것.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는 것.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근데 100% 불가능. 100% 불가능해요? 그렇진 않죠. 맘먹고 들어가서 찾다 보면 찾을 수도 있지요. 불가능하지만 100% 불가능하진 않은 거. 이걸 사회통념불능이라고 해요. 세 번째. 지금 입법 강의를 듣고 계시죠? 1교시나 또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 정도는 사무실 가서 환불하는 분들이 계세요. 핑계는 뭐 집에 무슨 일이 급하게 생겼다고 핑계를 대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유로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환불하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은 생기세요. 근데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주에도 오세요. 무슨 생각으로 오실까요? 난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두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주관적 불능이라고 해요. 이렇게 불능의 정도가 3단계가 있어요. 100% 불능, 90%쯤 불능, 한 10%쯤 불능 이렇게 있어요. 그걸 각각 절대적 물리적 불능, 사회통념 불능, 주관적 불능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무효로 할 거냐, 여기까지 무효로 할 거냐, 여기도 무효로 할 거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 대법원은 여기까지를 무효로 합니다. 사회통념 불능까지를. 그러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뭐가 된다? 사회통념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된다고? 사회통념. 그래서 2번 목적의 가능성.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문서에는 없지만 그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식이 언제다? 행위 당시. 그래서 불능의 형이 두 개가 나오고 그중에 뭐만 무효다? 원시적 불능만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목적 요건 4개 중에서 간단한 거 2개 봤어요. 적법성부터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